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자본시장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배당을 늘리거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펀드인데요. 이들은 주가가 오를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기업 지분을 매각한 뒤 경영에 참여해 수익을 얻습니다. 기업의 가치나 주식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영권을 바꾸기도 해 이른바 행동주의라고 불립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하는 혁신과 성장,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등은 이제 기업의 생존 조건이 됐는데요. 덩치를 키워 전선을 더욱 넓힐 태세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KCGI 강성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강성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요, 아마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제 KCGI 강성부 펀드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KCGI가 어떤 뜻의 약자인지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영어 약자는 코리아 커퍼릿 거버넌스 임프루브먼트 펀드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 제가 혹시나 딴짓할까 봐서 사실 목적 의식을 명확하게 회사 이름에다 박아 넣습니다. 네.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 네. 한국의 뭔가 기업들의 그런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행동주의 펀드로 불리는 KCGI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본격적으로 개방이 좀 되면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지분을 끌어모은 뒤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기회가 되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났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의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회생을 돕거나 경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하고요. 또 주주들의 권익을 찾는 데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행보로 시장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는 있는데 대표님도 그 위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예, 많이 느낍니다. 요즘 오늘같이 이렇게 언론에서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행동주의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액티비스트라고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펀드는 액티비즘은 전체에서 절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가 9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오스템이 두 번째고 워낙 한진칼이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컸던 것 같고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하나씩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캠페인을 매번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은 회사 이름에 걸맞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좀 기여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ESG 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M&A 일반적인 M&A 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과거 외국계 펀드들이 이제 한국 들어와서 막 흔들어만 놓고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다들 실패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지배구조로 개선을 이뤘냐에 대해서도 실패했고 펀드 수익률에서도 그다지 높지 않은 수익률을 냈었던 사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는 한국 특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이 있고요. 이런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식으로 막 밀어붙여서 예전에 칼 아이칸이 애플한테 회사채를 찍어서라도 배당을 하라고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저희 한진칼 할 때 저희 주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1도 없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 1000%가 넘은 부채 비율이 말이 되냐 하면서 부채 비율을 300% 이내로 낮추자. 두 번째는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자. 또 마지막으로는 자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자산들, 유유 자산들 좀 팔아서 그걸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자.
이런 쪽에 이제 세 가지 주장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런 주장들이 오히려 그 회사가 지금 적자나고 있는데 배당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할 줄 안다라는 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외국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KTNG다 또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뭐 또 한전이다 네. 그런 회사들 요즘 뭐 캠페인도 일부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기업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네. 뭐 싸 보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의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보면 전혀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를 그렇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 또 그런 장애물들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피저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의 어떤 친족 간의 속사정이라든지 그죠? 네. 가족 내부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또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정서법 이런 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괜찮은 성과를 좀 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토종 그야말로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상황을 좀 잘 아시는 만큼 기업들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방향성을 또 잘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서 한진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 혹시 처음 뵙던 자리 기억을 좀 하실까요? 잘 안 나시죠? 잘 기억이 워낙 그때 많은 기자분들이 그죠? 예, 사실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대표님을 뵀던 게 그 예. 한진칼 관련해서 그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뵀어요. 아, 그때 네. 한 200명 모셨을 때. 제가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처음 뵀는데 바로 이 KCCI라는 이름이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네요. 아유, 아닙니다. 그럼요. 그 당시에 이제 KCCI라는 이름이 좀 네. 부각됐던 수면 위로 올라왔던 네. 그 사건이 아마 한진그룹과 관련된, 한진칼과 맞습니다. 관련된 그 일화였을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주가만 좀 띄워놓고 네. 더 빠진 거 아니냐. 네, 먹튀. 이 이른바 제가 참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런데 먹튀라는 네. 단어가 그때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네. 나왔었거든요. 네. 대표님은 그렇다면 이 KCCI가 한진칼 기업의 가치 향상에는 어떤 영향력을 좀 줬다라고 평가하세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튀라는 얘기나 또는 이제 언론에서 특히 한진그룹은 되게 큰 그룹이잖아요. 네. 대한항공이랑은 엄청난 광고주가 있기 때문에 네. 언론상 일단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먹튀 이미지를 덮어씌운다든지 아니면 기업 사냥꾼 네. 이미지를 덮어씌우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기업 사냥꾼이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 왜죠? 한 번도 사냥을 성공한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기업 사냥이 처음부터 목적은 아니었어요. 네. 그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분율상에도 유리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 임시 유총을 한다든지 적대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먹튀라는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기업 가치는 별로 개선시키는 게 없이 네. 자기들 주가만 띄워놓고 이익 챙겨서 나간다 이런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치고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주로서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장들을 폈었던 거고 그 세 가지 주장. 부채 비율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구채를 포함해서 1,200%가 넘었었는데 지금 269%까지 이제 다운시키고 자기 자본도 2조 7천억이었던 회사가 지금 8조 7천억까지 올라갔고 그 대한항공이 그룹의 90% 이상이니까 대한항공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런 저희 300% 이내로 낮춰라라는 얘기가 실제 실현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사회 의장과 회장은 분리를 해라. 그래서 내부 이사하고 외부 그 사회 이사하고 사회 이사 쪽에서 이사회 의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좀 투명하게 한다는 다양한 요구들을 저희가 117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어 아예 책을 만들어서 그 공개를 했죠. 저희 홈페이지도 따로 만들고. 네. 근데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 이사회 의장과 그 회장님이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결정적으로 회사가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실패했죠. 그 기업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성공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저는 성공한 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2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기간이 짧지도 않았어요. 3년 반에서 마지막 펀드는 4년까지 들고 갔었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3년 반, 4년씩 한 종목을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게 뭐 단기간 투자하고 목티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K시자에서 한진칼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의 성공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면 이게 어떤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지 힘들었던 사례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가장 힘든 거는 2가지였어요. 사람들의 어떤 인식, 편견 이런 게 힘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먹튀 이미지 막 그런 식으로 덮어씌우는 부분들이 힘들었고 처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뭐 혁신을 하려고 하면 뭐 개척자가 되려고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참고 견뎌야 됐던 부분이고 진짜 정말 계속 중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또 뭐 프랑스 가서 뭐 비행기를 30대를 또 MOU를 체결하고 오시고 이럴 때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부채 비율이 2000% 넘어가는데 이러면 실질적인 부채 비율이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러다 망할까 봐 정말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대주주뿐만 아니라 저희 지분 가치도 저희가 투자한 원가가 뭐 3,500억, 4,000억 뭐 육박하는데 그 돈이 휴지 조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뭐 언론인이 어디 최대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다행히 그래도 그때 그 딜이 성사가 안 돼서 그 이후에 6개월 있다가 코로나 터졌는데 저희는 뭐 제가 생각에 코로나가 오히려 그 재무구조 개선하는데 저희의 경영권을 막기 위해서 유상증자도 하고 삼자 배정 증자도 하고 했겠지만 뭐 원인은 좀 다르지만 결과는 어쨌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론적으로는 수익률도 나쁘지 않으셨고 그렇죠. 기업 가치를 변화시키는 데도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성공이다라고 평가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문호를 더 개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이게 행동주의 펀드 바람과 함께 정부가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 2가지가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계에 오래 몸을 좀 담아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좀 짚어볼까 하거든요. 왜 한국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 책의 제목이 그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에서 따왔는데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되게 좋아요.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주가는 항상 엉망이에요. 주가는 항상 나빴고 근데 왜 그런지 가만히 보니까 대주주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왜 대주주들은 이상하게 행동할까?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이제 안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고민들이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장자 승계 또는 상속 이 그 우리 유교 문화적인 어떤 문화 배경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녀한테 물려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자녀가 물려받고 싶은지 만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어쨌거나 물려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상속 증여세가 우리나라 대주주 지분의 경우는 60%씩 내야 돼요. 최고 세율 엄청나게 두드려 맞죠. 다 대부분 그게 해당되니까. 그럼 60% 상속 증여세를 내면서 물려주면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핑계 댈 거리가 많죠. 이 상속 증여세를 낮춰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주장이 제일 제 첫 번째 주장이고 30% 정도 수준까지 낮춰야지 상속 증여세를 자본이득의 그 캐피탈 게인 텍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캐피탈 게인 텍스는 25%인데 60% 상속세를 누가 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익을 최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양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녀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본 거래, 수익 거래 2가지인데 자본 거래로 저평가시키는 방법은 대주주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뭐 합병, 분할, 그다음에 뭐 상장 폐지 이런 과정에서
시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올리고 하는 거. 올리는 건 어렵지만 떨어뜨리는 거 쉬우니까. 네. 그럼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한테 유리하게 합병을 이룰 수도 있고 상장 폐지도 낮은 가격에 그 일반 소액주주들을 내쫓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이번 찾아보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뭐 CBBW도 있고요. 콜옵션 또 자녀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그 대주주만 유리한 그런 방법들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적에 특정 주주한테만 유리했을 적에 나머지 주주는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적에 이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주들이 이사한테 그런 걸 가지고 뭐 고소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봤자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이사의 신의 성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382조 3항인데 그 문구를 보면 이사의 신의 성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 대해서만 신의 성실을 하면 돼요. 나머지 주주들은 뭐 굉장히 힘들어지게 해도 손해를 도둑질을 해도 한마디로 그걸 체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구가 기본적으로 뭐 회사 안에는 미국의 경우는 당연히 이 회사에 주주들은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경영상의 판단이다. 그래서 뭐 남소가 생길까 봐서 그렇게 못하게끔 하다 보니 이사들이 유명무실화됐고 그래서 이사들이 어차피 책임도 안 지는데 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좀 잘 해주시죠 하면 통과가 돼버리고 그런 식의 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거수기가. 그게 정말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배당도 보면 회사의 이익을 결국은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주주 환원을 좀 일정 부분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쌓아놓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PBR이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입니다. 자기 자본은 계속 쌓아놓으니까 자기 자본은 엄청 가분수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기 자본을 가지고 좀 뭐 투자를 하든 어쩌든 성장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ROE가 낮아집니다. 네. 그렇겠죠.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죠. 쌓아놓기만 하니까 보통 부동산 투자하고 그냥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ROE가 미국의 4.6분의 1이에요. 그러면 PBR 0.2배, 0.3배 이런 기업들이 진짜 발에 차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 0.2배라고 하면 지금 당장 회사 사업을 다 스탑하고 청산을 해버려요. 그럼 청산 가치로 따졌을 적에도 5배 이익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산하는 게 낫다는 뜻이기 때문에 1배 미만은. 근데 그런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네. 그리고 또 배당을 하기도 힘든 것이 대주주 입장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이 최고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순간 대주주는 대부분 다 포함될 테니까 네. 그 정도 소득 2천만 원 이상 소득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이 되면 50%씩 세금을 누가 내고 배당하자 하겠어요. 배당을 결정하는 건 대주주잖아요. 네. 경영권이 그분들한테 있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배당을 난 못해 하고 쌓아놨다가 그걸로 몰래 이제 딴 데로 빼돌릴 생각을 딴 생각 우리 동상이몽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소액주주하고 대주주가 5월 동주 서로 딴 생각하면서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지금 형국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시장 약간 얘기해 주셨지만 배당 수준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꼴찌예요. 꼴찌예요. 네. 이게 현금 뭐 보유 자산 이런 거 막 쌓아놓고 배당을 안 하는 대주주의 입장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저 같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배당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배당 확대해야 되는데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아까 동상이몽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연역적인 접근, 기납적인 접근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연역적으로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세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랑 배당소득세랑 그다음에 그 캐피탈 게인 텍스 그래서 그 자본이득세랑 이 세 가지가 세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이게 2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이득으로 끌고 가려고 자본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장 동력도 계속 꺼지게 되는 거고요. 네.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쓰이지 않고 그냥 부동산에만 잠겨 있으니까 그렇죠. 바람직하지가 않죠.
한진그룹 할 때도 저희가 부동산이 채광권이에요. 너무 많아요, 부동산. 그래서 구미구미 저희가 번지수, 제주도의 번지수 다 찍어보고 뭐 찾았는데 네. 저희가 발견한 것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섬 몇 개를 지금 살 정도의 예, 그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배당 소득세율도 저는 금융소득세 나중에 생기면 그 수준으로 그냥 25% 정도로 합산해서 배당도 물리게 되면 대주주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 가서 만나보면 네. 그분들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낮춰주면 그게 대주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큰 그룹사 100대 그룹 안에 드는 그룹들의 대부분이 3%가 안 됩니다. 대주주 내부 지분율이. 다시 말해서 대주주 외에 나머지 주주가 97%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 3%의 대주주가 세금 그 사람들한테 세금 더 물리려고 이렇게 과도하게 50% 가까운 배당 소득세를 물려놓으니 나머지 97%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다 같이 물먹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니까 주가도 떨어지고요. 네. 그럼 배당도 못 받으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년 내가 캐시플로우가 발생해야지 주식 투자를 하는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악순환이네요. 네, 맛이 안 나요. 내 주식을 10,000원 주고 사는데 1년 10건 열심히 들고 있으면 100원 줘요. 그러니까요. 예, 100원 누구 과자 사탕 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주가도 안 올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예. 기타 치고 나온다. 장기 투자를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무슨 어디서 이상한 루머나 또는 정보랍시고 얘기 들어가지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네. 이런 이제 그리고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일도 관심도 없고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나랑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무관심해지고 그러면 대주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법에서부터 일단 좀 단초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는 게 저도 참 생각해 보면 이익과 이문을 내야 한다라는 베이스가 가장 아래 깔려 있지만 지속 가능 이 점에도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국내 기업에서 경영권과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빠 회사 아들이 물려받고 또 손자가 물려받고 그런 구조라는 건데 이런 지배 구조의 고리도 좀 끊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기업의 역사가 시작된 게 길지 않습니다. 6.25 이후에 사실은 새마을운동하고 70년대 이후부터 대부분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짧은 기업들은 이제 2대 넘어가는 거고 역사가 긴 기업들은 4대까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상속세를 성실하게 냈다면 당연히 3대, 4대 세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꼼수를 해서 3대로 승계를 했다 하더라도 4대 승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꼼수로 지분을 세금 거의 안 내고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자식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원래 1대에서 애를 예를 들어서 2명, 3명 낳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또 재벌들은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10명 되고 20명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자기들끼리의 싸움도 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승계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이 되면서 점점 이제 저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면 또 개인 투자자들 요즘 각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계를 꼭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더 원초적인 부분인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도 현금을 좋아하시잖아요. 애들도 현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들 취향이 또 다른데 아버지가 화학회사 했다고 아들도 꼭 화학회사 하고 싶겠습니까? 전공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이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자녀한테 물려줘야 될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증여세,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2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의 증여나 상속세율이 OECD 3배 정도 달한다고 해요.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망하신 후에 그 지분을 상속받는 대가로 12조였나요? 상속세가 나와가지고 세간에 정말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세율이 높다, 가혹하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또 상속이나 이런 증여세 완화하면 부자 감세다라는 입장 차이도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대표님은 세율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해 주셨잖아요. 네.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뭐 10대 그룹으로 보면 대주주와 그 일가들 해서 그 내부 지분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축차적으로 지배를 해서 그렇지 여기에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20%나 30%를 지배를 하고 그 밑에 회사들은 지주회사를 통해서 지배하잖아요. 네. 그리고 손자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꼴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이 전체 시가총액을 예를 들어서 더해서 보면 이분들이 가진 지분은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작은 배당을 해줘도 그분들한테 가는 몫은 1.9%밖에 안 간다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절반을 세금을 내니까 1%밖에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1%밖에 못 먹는데 뭐하러 배당을 해? 이렇게 세금까지 뭐 내면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은 이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주주인데 대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이게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을 뭐 지난 30여 년간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특정 대주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경제, 그러니까 나머지 97%, 98% 그 일반 주주들, 그러니까 일반 주주 안에는 기관 투자가도 있고, 그죠?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가들,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할 텐데 누구 그 배당 받아가는 거 아까워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머지 우리 국민연금의 국민의 노후 자금, 노후의 안정화, 자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배당에 대해서 가혹한 세금을 물리는 거는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위해서 세율을 조금 낮추면서 배당 성향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길목을 좀 터줘야 된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죠. 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근황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도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내시고 계신데 우선은 메리츠 자산운용 인수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네, 어떤 전략이나 그림을 좀 그리고 인수하신 걸까요? 기본적으로 메리츠 자산운용이 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 뭐 경영 공백이 생기고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메리츠 자산운용이 그 매물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네. 제가 그 나름 뭐 메리츠 그룹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대충 물어보니까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네. 나름 제안서를 썼어요. 저희도 제안서 써서 뭐 경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군데에서 뭐 인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주로 어필했어요. 저희가 기존의 메리츠 자산운용의 고객들, 그 고객들이 추구하던 방향하고 가장 그래도 투자 철학이나 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자산운용사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성장 동력을 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했던 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뭐 아까 행동주의라고 했는데 네. 그 행동주의의 기본 근간은 결국은 가치 투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가면 반드시 이익이 날 거다라는 어떤 농부가 땅을 믿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농부처럼 정말 이제 기존 메리츠는 그냥 좀 사서 그냥 들고 가는 그런 형태라면 저희는 여기다가 약간의 양념을 얹어서 네. 매운맛도 얹고 그죠? 단맛, 신맛 좀 전략을 섞어서 좀 인게이지먼트를 좀 더 활발하게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네. 그래서 한번 저평가된 회사는 영원히 저평가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뭐 회사가 이미 지금 해외 펀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자산운용 자체가. 그래서 또 글로벌 펀드 운용에 노하우가 있는 우리 지금 저희 KCGI 자회사의 K글로벌 자산운용이 있는데 그 K글로벌 자산운용 대표이사하는 목대균 대표가
원래 뭐 미래에셋에서 글로벌 펀드 전체 본부장을 하면서 굉장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수익을 뭐 오랫동안 뭐 기록을 했었고 해서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해외 쪽 펀드도 수익률을 뭔가 인핸스먼트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강화시키는 거죠. 또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운용 전략들을 잘 구사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또 어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이 좀 기존에 뭐 약간 소홀히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안 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 기관 영업이에요. 그래서 기관 영업을 좀 할 수 있으려면 그게 맞는 상품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위험 중수익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다양한 스트럭처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뭐 신한금융투자였나요? 지금 신한투자증권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사장하시던 김병철 사장님이 저희 또 그 사회이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그 부분의 경우는 이제 원래 본드킹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에서 뭐 채권의 뭐 왕처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전체 경영도 총괄을 하시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하고 섞어서 다양한 어떤 뭐 일종의 페이오프 테이블을 다양하게 그려놓으면 기관들마다 또 그 입맛에 맞게 또 개인들 중에서도 하이네더스 인디비주얼 거액 자산가들의 또 입맛에 맞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과거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메리츠 자산운용 이제 인수하시고 나서 네. 그 소식이 공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하고 가야 될 텐데 바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보유지분 이렇게 막 사들어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런 소식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 네,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저희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되게 길게 뭐 여러 준비들 칼을 많이 갈았는데 이것저것 갈았는데 사실 좀 너무 좀 허탈한 기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게 제가 뭐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호랑인지 늑대인지 모를 어떤 뭐 사냥을 하겠다고 우리 그 동네 청년들 다 모아서 이렇게 낫도 들고 뭐 해서 갔는데 꽹과리도 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몰이하고 갔는데 샥 도망갔어요. 유체 이탈을 한 거예요. 양의 몸속으로. 그래서 이제 싸울 대상이 좀 없어진 부분이 약간 허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뭐 이게 양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지금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사회 6명 중에 4명을 펀드에서 임명을 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2명은 기존에 그 회장님께서 임명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그 2배로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이사회 보드 멤버를 장악하면 경영권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분의 이익을 얼마 챙겼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긴 한데 그 논외로 보면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기업의 그 과거에 저희가 지적했던 저희가 또 뭐 이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뭐 많은 자료들을 올렸는데 주주 제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과거에 문제 있는 것들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대주주가 그의 이익을 위해서 뭐 했을 것 같은 어떤 의심 가는 어떤 딜들 VIP 보험이나 뭐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결국 문제의 중심에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국은 그 경영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거버넌스가 개선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 결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는 어쨌든 상속을 해주려면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니즈가 있는 거고 이쪽 우리 개인 투자자들 주가 올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펀드는 달라요. 펀드는 언젠가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올리든지 기업의 가치를 올리든지 올리는 쪽으로 그 소액주주라고 인터레스트 같아요. 그래서 인터레스트 얼라이먼트가 됐다. 이해관계 조정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는 부분에서 거버넌스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많이 개선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사실 이제 오늘 보도자료도 저희가 밝혔지만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해요. 저는 어떤 게 이상한가요? 그 이론상으로는 95% 이상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지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지배구조 관련 책을 지난 15년 동안 매년 거의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특별 결의하면 3분의 1 이상 주주가 참석하면서 그중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그게 특별 결의가 되거든요. 네. 주총에서 특별 결의만 통과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주주들이 찬성을 하든 말든 축출을 할 수가 있어요. 주주들이 축출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 저희 투자자들의 돈을 끌고 계속 남아서 하겠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를 믿고 막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온 뭐 일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예 이제 공개 매수가 실패할 것 같으면 또 얘기가 달랐었는데 네. 많은 기관들이 응했더라고요. 이미 이제 많이 성공할 지분을 확보를 이미 했다고 기사에 많이 나서 뭐 어쩔 수 없죠. 항복해야죠. 어떤 뭐 네. 법적 분쟁을 일으켜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좀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좀 크신 거죠. 그렇죠. 괜히 저희가 괜히 했다가 잘못 저희 자체가 시그널링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공개 매수 가액이 좀 애매한 수준이었으면 저희가 좀 저희 수익률은 굉장히 높으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회사 창립 이래 신고가잖아요. 네. 19만 원이란 공개 매수가가. 네. 피해본 개인 투자자들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 결정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네. 뭐 소액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익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 기업의 지배 구조도 어쨌든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셔서 응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익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다양하죠. 사실은 여러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투자하실 때 네. 어떤 기준, 나만의 원칙을 삼아서 투자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제 PF 펀드를 했었고 제 이제 기본 배경이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채권 분석 팀장 오래 했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뭐 다양한 또 격가지로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출발이 뭐 채권이다 보니까 손해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딜 구조를 짤 때 원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눈 구조로 약간 콜옵션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스트럭처링을 해요. 그래서 구조를 저희 펀드 중에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펀드들은 다 뭐 예를 들어서 7% 또는 뭐 어쩔 때는 높을 때는 10%, 12% 보장. 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짭니다. 업사이드를 좀 저희가 포기하더라도 이익이 3개가 나면 2개는 이 보장을 해주는 사람한테 줘버리고요. 저희는 1만 가져오는 구조로 이렇게 보통 구조를 많이 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액티비즘 전략은 또 그렇게 짤 수가 없잖아요. 협의를 할 만한 이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해줄 만한 그런 상대가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예,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바닥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회사의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절대 이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겠네라는 확신이 들 때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좀 투자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치도 가치지만 미래 성장 가치도 가치니까 그 여러 가치들을 면밀히 살펴서 그리고 실제 그 가치들이 발현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발현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피저빌리티,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면밀히 따져요. 근데 되게 복잡하죠. 그것이 우리가 처음 계산했던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연못에 돌을 던져야 되는데 이 돌을 던졌는데 물수제비를 한 20번 뛰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통통 2번 튕기다가 빠질 수도 있고 개구리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툭 들어가서 개구리만 맞아 죽는 네. 바보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떤 펀드들에 또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지 향후 계획이 좀 궁금해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대부분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고요. 기관 투자형 사모펀드니까 저희 회사가 네. 개인들은 법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그게 2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좋아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짤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투자는 이제 다양한 M&A 딜에서 저희가 이제 그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 페이오프 테이블 아까 얘기했듯이 원리금 보장되는 구조를 짜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원리금 보장 쪽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약간 채권 비슷하게 짜는 걸 좋아해요. 절대 원금 안 까지는 구조를 좋아하죠. 예, 그게 그 심사위원회 통과시키기도 쉬우니까. 예, 예, 그런 구조가 기본적인 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액티비즘 쪽에서는 뭐 매번 한 개씩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ESG 중에 G를 빠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방식으로 저희 계속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맛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수십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막 하루 아침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뭐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뭐 가족 간에 분쟁만 일어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뭐 승계를 어떻게 잘하냐고 상담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우리 대주주가 이상해요 하면서 와서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찾아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오는 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되게 많지만 너무 많이 제가 벌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하나씩은 그런 딜들을 또 해서 또 수익률 제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하나 봤는데 그 갖고 계시던 집을 파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어떤 성견지명이 있으셨나라는 생각도 다소 조금 들기도 하고 요즘 사실 이 경제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고물가, 고금리,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글로벌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원래 출발이 채권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채권 리서치를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본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권이 총량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어요. 네. 국가의 부채,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해서 지난 뭐 30년, 40년 이제 사실 80년대 이후에 계속 신자유주의 이후에 전체적으로 금리는 낮아졌고 부채는 많아졌고 이렇게 큰 추세로 보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의 2배 이상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부채의 총량이 늘어났고 또 듀레이션도 길어졌어요.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의 금리 1% 올릴 때 미치는 영향이 듀레이션이 2.5배 길어졌는데 그 폴 볼커 시절 이후에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년만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채권 가격 변동성이 2.5배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그럼 채권 시장이 다시 또 실물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PF 연장하는데 옛날에는 뭐 4% 5% 하던 게 지금은 10% 해도 뭐 연장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일단 국채부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회사채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회사채는 당연히 더 후순위니까 한계 영역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눈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뻔히 보이는데 집을 안 팔 수가 없는 거죠. 집도 팔고 저는 이제 모든 자산이 다 같이 빠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주식도 작년에 이제 한진칼도 3월에 서둘러서 판 게 한진칼이 뭐 저희 가지고 있는 뭐 이노 아이리스 그다음에 두나무 각종 뭐 주식들 최대한 팔 수 있는 거 다 팔자라는 쪽으로 해서 좀 욕심을 덜 내더라도 최대한 엑시트를 빨리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주의였고, 그건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제 판단이 컸고, 그것이 저는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렇게 전체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흥분해서 유동성에 취해 있는데 그럴 때 꼭 그렇게 과도하게 질러야 되냐? 물론 이제 뭐 공모펀드 같이 돈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펀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펀드들을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으나 이제 할 수 있다면 그 재량 내에서 최대한 이제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지금처럼 이제 저평가가 많이 돼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낙폭 과대 종목들부터 다시 또 주식을 담아보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흐름이 다 있어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채권 가격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채권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이 빠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이 빠지거든요. 이게 거래되는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 오를 때 또 그 반대로 올라요. 채권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제 주식이 좀 오를 차례예요. 이미 올랐죠, 1월 달에. 그러면 주식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는 현금을 좀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 시장에 이제는 좀 발을 들여놔도 될까요? 이제 저는 실제로도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주식을 계속 이제 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리츠 자산운용도 저희가 인수 너무 절묘한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네. 나중에 1년 후 또는 2년 후에 돌이켜보면 그때 잘 샀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이미 조정이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잘만 고르면 낙폭이 과대한 종목.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사가 그 산업 내에서 1등이야. 뭐 내실이 되게 좋아. 네.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잘 찾아보면 부진을 찾아보면 뭐 6개월 후, 1년 후에는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솔깃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네. 어떤 업종 사야 되나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 이제 낙폭 과대주 좀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혹시 섹터나 네. 업종을 조금 언급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낙폭 과대주는 사실 뭐 제일 큰 낙폭 과대주는 건설주예요. 건설주인데 근데 부동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네. 앞으로 뭐 적게는 뭐 3년에서 길게는 5년 안 좋을 건데 굳이 부동산을 지금 사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낙폭 과대주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종목이 성장주인데. 그럼요. 네이버, 카카오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네. 속 쓰린다는 분 많아요. 네, 연준이 피벗을 하게 되면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피벗을 하게 되면 뭐 피벗이 두 종류겠죠. 그 인상을 멈추는 단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리는 단계 두 단계가 크게 이제 남았다고 보면 그 각각의 피벗 단계에서 뭐 주식시장에서 아까 그 금리 때문에 손해봤던 성장주들 네. 많이 그 뭐 미국은 지금 빅테크주가 굉장히 이미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주가 꼭 아니더라도 큰 흐름상 그 Q가 커지는 그 산업 전체의 변화들. 뭐 우리가 2차 전지 관료주도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안 판 게 지금 방산주하고 방산 LIG 넥스원 저희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쪽이 2대 주주인데 거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2차 전지 파우치 업체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뭐 좀 상장사는 뭐 많이 올랐고 비상장사는 이제 나중에 IPO를 해봐야지 알겠는데. 가치가 같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예, 좀 뭐 잘 될 거라고 보니까 이제 샀는데 그런 어떤 뭐 흐름상 편승하기 좋은 어떤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굴뚝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산업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와 또 현금 보유력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적에 거기에다가 이제 성장 동력을 심기 위해서 뭔가 되게 바득바득 애를 쓰고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점수를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쉽지 않네요, 주식시장. 네. 자, 뭐 성장주나 낙폭 과대주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업종을 바라보는 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끝으로 대한민국 투자 문화와 기업 문화에 바라는 당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잘못해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요. 네. 예, 투자자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할 입장도 아니고 불쌍한 우리 투자자들한테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 저평가된 시장에서 주식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법제도도 조금씩 변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펀드들도 생기면서 저평가가 조금씩 해소되는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해 보이니까 제가 몸으로 느끼니까 그런 펀드들이 이제 계속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고 또 뭐 다양한 매운맛, 순한맛, 신맛, 단맛 다 보여줄 거니까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인트린식 밸류,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좋은 일들 많이 남았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뭐 실망하지 말고 좋은 기업 찾기를 계속 하시면 또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좋은 얘기들을 동참하셔서 좋은 얘기하는 뭐 투자자 또는 뭐 개인 투자자들
뭐 다양한 뭐 블로그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런 카페에서라도 활동하시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런 정보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한 만큼 돈 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업 가치 제고 그리고 소액주주의 그런 권익까지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강성부 KCJ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대주주의 도덕성과 지배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후진적인 거버넌스 탓에 저평가돼 있는 기업 가치도 오를 거고요.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항상 저평가받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앞으로도 행동주의 펀드의 행보를 기대하면서요.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